탄생에 얽힌 이야기나 이런 것도 재밌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런 걸 얘기 드릴까, 아니면은 이 지금 깃발 안에도 보시면 요 하나하나의 소품들에 얽힌 사연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고, 근데 이게 다른 누군가가 또 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책을 또 운 좋게 잘 만나면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전체적인 흐름을 과연 얘기를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네, 그렇게 하나 말씀을 드렸어요. 네. 주간에 갑자기 말씀하시는 중에 이제 질문이 네. 생겼었는데, 삼색기랑 아, 빨간 깃발이랑 파란 깃발의 의미가 뭐냐고. 처음에 네. 프랑스는 빨간색 깃발이었어요. 원래 나라의 국기가. 그러니까 그 확정되기 전에, 네, 빨간색을 주로 쓰다가 이게 사실 의미가 빨강 파랑, 운 좋게도 오늘 이 강의를 그 자료를 만들면서 정치색을 띄지 않아도 참 좋았습니다.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근데 프랑스 파리를 상징하는 색깔 중에 하나들이에요. 빨간색, 파란색이. 그래서 처음에는 빨간색을 주로 많이 썼었어요. 그리고 파란색도 써야 된다 해서 두 색을 썼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흰색이 사실 그 당시에 많은, 이전보다는 힘이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남아있던 왕이라는 제도, 그 왕들을 상징하는 색깔이 또 흰색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넣죠. 그렇게 해서 세 개의 색깔을 쓰게 된 거고, 그것이 이제 프랑스 혁명의 의미와 연관이 돼서 자유, 평등, 박애, 뭐 이런 식의 의미로 담아서 쓰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건데 예, 여기 차용했다. 예. 그것이 이제 또 이걸 또 영화 만드는 감독님들은 차용해서 그 줄리엣 비노시나 이런 배우들이 나왔던 그 블루, 화이트, 레드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들이 담긴 역사적인 하나의 컬러이고 국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런 색깔들이 혼재해서 사용됐었어요.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세요. 꾸준해서 네. 그 1400년대에서 1600년대까지 르네상스라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이제 어디서 언뜻 주워 들은 기억에 르네상스 시기는 이제 얘기하셨던 대로 아니 사제가 좀 힘이 더 셌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림을 후원해줬던 사람들은 사제들보다 이렇게 그때 이탈리아에 무슨 메디치. 신흥 귀족들 메디치가. 메디치 네, 그렇죠. 메디치 같은.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이 후원해줬다는 얘기 언뜻 들었는데 연대가 좀 헷갈려서, 그러면 베네치 가문에서 이렇게 후원해줬으면 그림 자체가 귀족의 중심으로 돼야 되는데 그때도 신 중심으로 갔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가 체제가 좀 덜 바뀐 경우였었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후원들이 있기는 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르네상스 시대가 있고 바로크, 바흐 핸델도 사실 바로크예요. 교회 음악 작곡하고 했잖아요. 네. 바하 같은 경우는 평생 그 교회에서 일을 하고 했어요. 그 직업, 그 음악가로. 그래서 요 당시까지만 해도 교회의 그 힘은 막강하죠. 사실 절대 군주들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이 교회의 힘을 무시할 수 없죠. 이건 지금도 정치가들이 항상 후원이나 그 어떤 지지의 대상 중에 하나가 종교잖아요.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때 신흥 자본가들이 있어요. 오늘의 주제랑은 다른데, 그러니까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의 후원을 받아서 콜럼부스가 배를 타고 가요. 그리고 신대륙을 발견하죠.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신대륙에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겠죠. 금도 있고, 그쵸? 그 잉카 문명의 자원이라든가 그런 걸 잔뜩 다 뺏어갖고는 유럽에 갖고 오겠죠. 이게 엄청나게 부를 쌓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 지원했던 스페인 여왕도 당연히 부를 쌓게 되고, 그러니까 그 돈으로 스페인 무적 함대가 생기게 되겠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 그래서 우리 축구하면 스페인 무적 함대라고 얘기하는 그런 별명도 붙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그 배나 이런 것들을 도와줬던 기업가나 상인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돈을 벌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전반적인 유럽의 그 상권이 굉장히 크게 번성을 하는 계기가 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를 하겠어요? 문화예술 지원을 많이 하게 되는 계기도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문화예술도 하게 되니까 당연히 또 이제 유흥을 즐겨야죠. 포도밭도 만들고 와인도 하고 그런 와인들을 우리는 지금 마시고 있고 예, 그런 시대들입니다. 예. 제가 질문 예, 예, 드려도 예, 되겠습니까? 예, 그럼요. 예. 예. 지금 교수님이 현대 미술이 있기까지를 예. 이제 좀 짜임새 있게 예. 나름대로 그 시대 상황이나 또 철학적인 배경, 종교적인 내용, 뭐 그렇게 어렵게까지 문화적인 말씀 내용, 안 아니 드렸는데. 뭐 어느 시대든지 그게 밑바탕이 돼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아, 거예요. 네, 그렇게 받아주시면 당연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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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바탕을 아울러서 네. 저런 그 작품들이 현대 미술 직전에 이렇게 태동했다라고 설명을 쭉 해오셨단 말입니다. 네. 예. 그러면 저건 이제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서양의 하나의 이제 작품이라면 네. 그 당시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좀 비교해서 네. 그 당시 우리나라의 좀 뭐 전공이 틀리실까요? 아니요,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나라의 네. 뭐 김홍도라든가 아, 예. 어떤 그림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요때 셰익스피어가 로미오와 줄리엣을 쓰고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를 지어서 막 풍차를 향해서 돌게 해 가고 있을 때 임진왜란이 있었어요. 우리는. 예. 그리고 이때 이제 뭐 청나라가 쳐들어오고 다시 또 외구의 침략이 있고 우리는 계속 쇄국전책이라 그래서 문을 닫죠. 예, 예. 교류가 없죠. 선생님이 저한테 간단하게 연결지어서 한번 생각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간단함은 뭐냐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동떨어져 네, 있었다. 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오늘 주제 아닙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후에 이제 고호가 나오죠. 일본이 막부 시대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하죠. 맞죠. 이건 대부분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그리고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내부 총질을 막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뭘까요? 정명. 임진왜란을 일으켜요. 외부로 눈을 돌리죠. 예, 예. 그래서 외부로 쳐들어오죠. 그 막부 막바지서부터의 일본의 화풍이 있는데요. 판화, 색판화 이런 일본의 고유한 화풍이 있는데 이게 반고호한테 영향을 줘요. 희한하게. 그래서 반고호나 그 주변에 교류하던 분들이 일본의 화풍을 굉장히 따라하기도 하고 연습도 하고 합니다. 실제로 유명한 매화 같은 그림은 일본 칼라를 얼핏 닮았기도 해요. 네, 그런 것도 있는데 다시 이거를 최근으로 돌려와서 조금 더 넓게 콘텐츠, 문화 콘텐츠로 돌리면 일본의 그런 그 영향을 받았던 르누아르나 그런 그림들, 화풍들이 애니메이션 알지? 네. 일본의 애니메이션들의 영상들에 보면 색채들에도 영향을 줘요.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섞이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 와중에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었냐? 문 닫고 있었죠. 아무것도 안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운 좋게 네덜란드에 하멜이 오긴 했는데 막노동 시켰죠. 열심히. 예.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런 역사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이게 이론적이지 않게 또 너무 깊이 역사를 깊이 들어가지 않고 전반적인 흐름을 좀 보시면 저는 이제 그 미술을 겁내지 말고 보시길 바랍니다라고 하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제 그러려면 이러한 좀 뭐랄까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흐름들 요 정도 알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학생한테도 선생님이 이거 누구 그림인지 아니? 라고 하면 뭐라고 질문하고? 그래 그럼 선생님 깜짝 놀랄 거야 아마 그렇게 몇 년도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대략 아하 라고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그림들을 많습니다. 이거 말고도.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시면 대략적인 시점과 당시 상황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 당시에도 요즘도 물감 안료가 싸지 않은데 굉장히 비싸지 않았을까요? 오, 비쌌죠. 네. 저런 거 그린 사람들도 굉장히 프로페셔널 돈 많이 후원 받아가지고 도제식을 배웠을 거 아닙니까? 네. 일반인들은 취미삼아 하기는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7일은 안 되겠네, 그죠? 그 이보다 훨씬 전에 이제 원시 미술 거긴 거의 자연 재료로 그림을 그렸죠. 벽을 깎거나 막 별게 필요 없죠. 그렇지만 이제 그 이후에 로마, 오늘 르네상스 직전이에요. 로마, 르네상스, 바로크 이때는 말씀하신 대로 재료를 사야 되는데 그 재료를 살 돈이 없어. 그럼 누구한테 달라 그래야 돼요? 귀족, 왕 또는 교회의 사제들한테 달라 그래야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야겠죠. 그러니 화풍들이 많이들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조금 더 흘러서 이제 귀족들한테 그렇게 해야 되고, 맞죠? 예. 그런데 이게 자꾸 이게 이 이후 거를 연결을 짓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이제 뭐라고 빵 대신 케이크? 싫어! 하고는 이제 혁명도 일어나고 이렇게 하죠. 그러고는 드디어 자유평등 박애를 얻은 것 같아. 근데 후원자가 없어졌어. 네. 그러면 이제 진정으로 예술가가 배고픈 시대가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바로 자유의 역설이라고 우리는 봐요. 네. 아니 근데 그 저기 말씀 들으니까 얼마 전에 들은 게 기억이 나는데 메디치가가 예수를 후원한 이유는 하나래요. 천당에 가려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자기가 보니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많이 짓고 그 화가들로 하여금 교회에 벽화를 많이 그리게 했대요. 그래서 그 미켈란젤로도 메디치가의 돈을 받아갖고 네, 맞습니다. 교회 그림을 그렇게 많이 그렸대요. 근데 지금 말씀 듣고 보면 거기에는 그러다가 이제 그 뭐 천당화 되겠다는 그런 게 무너지니까 이제 좀 르네상스 시간이 좀 끝나면서 이제 자유로운 고맙습니다. 네. 이제 좀 정리가 되네. 그거 들었거든요. 그래서 메디치가가 천당을 가기 위해서 교회를 많이 지었고, 그러면서 교회에 그림을 그리게 하기 위해서 그 그림, 그 당시에 그림이 많잖아요. 조각상 이런 거를 후원을 그렇죠, 한 그렇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현대 미술이라는 곳으로 넘어갈 요때쯤에 이제 산업혁명. 그래, 예. 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80일간의 세계 일주 있잖아요. 예. 그런 작품들이 이제 요때를 배경으로 해요. 그럼 이때 돈 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산업혁명이니까. 기업가, 기업가들. 후원자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네. 세대 교체가 연결되는 거네, 그죠? 네. 세대 교체가 돼요. 근데 이제 그렇지만 역시나 새로운 후원자들과의 관계도 있고 하니까 예술가들한테 힘들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실제로 현대미술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1차 대전, 2차 대전 같은 게 터지는데, 요게 이제 또 그 문화예술의 다양한 어떤 이야기거리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오징어 먹어도 돼요? 네. 그 조금 제가 보람이 있는 게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식으로 오늘 내용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이제 뭐 주섬주섬 들은 것들이 오늘 현대 오기 전까지 딱 정리가 되니까 네. 이제 내가 어디 가서도 아까 말한 메디치가 그런 전체적인 걸 좀 설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되네요. 네. 고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칠까요? 기분 좋았어요.